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이민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과 직접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시국이라 제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또 혹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요, 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현직 EBS 강사예요. 1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EBS 교재를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10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들을 지도를 했고요. 미래탐구, 세움학원, 풀탑학원, 공감학원에서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EBS 강사 12년 동안 하면서 평가원의 문제 흐름이나 그 다음에 문제 그 난이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니까 어머님들이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는 걸 좀 얻어가 보세요. 알겠죠? 자, 먼저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어머님도 공부를 하시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 저번에 우리가 수능을 봤었죠.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2하고 수학원하고 확률 통계를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하고 확률통계하고 미적분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볼 2022 수능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문과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문과 성향의 학생들입니다. 그죠?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수학원하고 수학2, 확률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수학원하고 수학2가 공통과목이고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사실 이과 학생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설명에도 다 들었을 거니까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건 바로 뭐예요? 확률통계죠. 확률통계가 사라지고 선택 과목으로 사라지고 수학2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치동 설명회를 많이 진행하면서 무엇을 많이 질문하냐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세 가지예요. 문이과가 사실상 통합되는 것인가? 어때요?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수학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와 특징은 무엇인가? 많은 어머님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하는 게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보게 돼요. 그죠? 공통 과목을 먼저 본 다음에 점수가 매겨져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점수가 매겨지는데 여기서 한번 표준화시키고 여기서 한번 표준화시켜요. 근데 여기 조정 점수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다시 한번 표준 점수가 산출이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 산출이 3번 되는 겁니다.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합쳐서 이렇게 점수가 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수능 수학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머님들이 질문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 수학 출제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요. 자, 2번의 호흡이 필요해요. 이제 학생들은. 그 전까지는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는 뒤에 다 몰려서 나오죠. 이제는 공통문항을 먼저 22문항을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8문항을 또 따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22문항 중에서도 7문항이 주관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8문항 중에서도 두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 번 풀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한 번 더 푸는 방식으로 수능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또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이과, 문과 상관없이 점수가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점수가 나오면 그게 바로 1등부터 50만 등까지 우리가 수험생이 5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일렬로 등수가 배열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은 이과 계열은
따로 받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일렬로 등수가 배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공통 과목의 보정 점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본인이 응시한 그 선택 과목의 그 학생들의 공통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예를 들어 확률 통계다, 미적분이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공통 수학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수월하기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똑같이 유불리가 없도록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맞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의 보정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본인의 선택 과목 점수가 본인과 상관없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택 과목,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평균이 본인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기 점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선택 과목한 선택 과목의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와 상관없이 두 가지가 반영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두 가지예요.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하고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어렵든 쉽든 간에 보정 점수가 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했던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점들이 뭔지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수능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머니도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올해 5월 달에 2022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내년 수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예시문항 22번 문제입니다. 22번이었으면 작년 같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자, 오늘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겠죠? 22번까지가 무슨 문제였죠? 공통수학 문제였죠. 그래서 공통수학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학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22번에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앞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 공통 과목의 22번이 바로 최고 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뭐냐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과목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욕먹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내용 때문에 공통 과목은 난이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 중에서 제가 확률 통계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확률 통계는 난이도 조정을 했어요. 어떻게 난이도 조정을 했냐면 소폭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확률 통계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률 통계를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8번 문제인데요. 그 전에 확률 통계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적분 선택 문항입니다. 이건 몇 번 문제냐면 29번입니다. 미적분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최근 3, 4년 동안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내려간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률 통계 난이도를 올리고 미적분의 난이도를 낮춰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거나 너무 쉽게 출제되면 학생들 간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이도가 조절이 되면서 변별력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풀지도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오히려 중킬러 문제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중킬러가 늘어나고 킬러는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선택 과목은 유불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결과가 바로 문제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022 수능 수학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원 수투의 난이도는 증가합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적분의 난이도는 과거의 기출 문제보다 쉬워지고 확률 통계와 기하 과목은 좀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킬러 문제를 많이 풀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업 시간에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 학생들이 뭐 스릴도 느끼고 좋아하는데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대거 나오냐면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 3문제, 쉬운 문제 27문제였다면 이제는 중간급 난이도가 7, 8문제 포함이 되면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킬러 문제가 늘어나면서 중상위권들의 점수가 100점부터 70점까지 쫙 배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될 거다. 과거 같으면 킬러 문제는 어차피 다 같이 안 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크게 유불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확률 통계를 선택해도 된다면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꼼꼼히 따지고 분류하는 데 익숙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확률 통계는 누가 선택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문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이과 학생 중에서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6월 평가원 이후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학생들, 내년에 마찬가지로 이과에서 바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확률 통계로 갈아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예요. 제 예상은 한 60% 이상이 확률 통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확률 통계를 했을 때 단점은 있어요. 공통 과목의 보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공통사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리하더라도 자, 이런 장점은 있어요. 자, 비교적 양이 적어요. 확률 통계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그래도 미적분 기하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다른 선택 과목보다 강하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3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본인이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학생들의 확률 통계 점수가 만약에 평균이 굉장히 낮으면 본인이 높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어차피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경쟁을 할 때 문과 계열의 학생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뭐 많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경쟁 상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본인 점수가 굉장히 두각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래프를 좋아하고 함수를 잘 다루는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이과 재수생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3 이과, 중상 이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고3 학교 내신과 맞물려 있어서 내신과 수능 준비할 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미적분 공부하면서 기하를 또 따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학년 1학기 내신도 미적분이고 이과 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 미적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통과목 보전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지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경쟁자들과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 통계로 바꾸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6월 이후에 가서 미적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학생들은 바로 확률 통계로 갈아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도형을 좋아하고 직관력이 좋다면 기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부담을 느끼는 중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개의치 않는 정시 위주의 이과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통과목 보정 점수가 미적분보다는 불리합니다. 당연하고요. 하지만 미적분보다 학습량이 적어서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을 너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사실 기하 벡터는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평균이나 편차가 유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약간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 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개정 수학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수원수도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수원수도 22문제를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쉬지 말고 1년 동안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통수학 점수가 다 맞아야 돼요.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완벽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선택은 빠를수록 좋아요.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빠르게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3학년에서 학생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수원수도 완벽하게 해라. 선택 과목은 빠르게 선택하고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킬러 문제 현혹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준킬러 시대입니다. 준킬러 문제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균형적인 학습. 우리가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신과 수능을 적절하게 같이 포함되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년간 본인을 이끌어줄 멘토를 꼭 찾아서 상담도 하고 준비도 하고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를 제가 역할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 수학이 되면서 커리큘럼을 제가 좀 짜봤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짰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따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주 동안 수원하고 수투를 정리해요. 수원 7주, 수투 8주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꼼꼼하게 평가 문제 풀어드리고 수능 출제 유형별 트레이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우수 고난도 분할까지 다 정리하는 게 바로 6월 평가원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내신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요. 5, 6월에 수능 특강 분석하고요. 신유형 준킬러 문제하고 6월 평가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공통과목 커리큘럼이고요. 선택 과목은 제가 기하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과 확통을 겨울방학 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7주에 거쳐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10주에 거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 4월, 5, 6월 달에는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만 제가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 전반부, 미적분 후반부에 낮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한 번 더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바로 미적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원 쭉 정리하고 수도 정리하면 되고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확률 통계를 방학 때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꾸준히 6월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이 되면 선택형 수능 분리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반과 수원 수투 확통반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8년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커리큘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제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물론 이제 학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고 하면 이게 미적분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원 수투 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반이다. 이렇게 해서 3개 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수원 수투 만점반 같은 경우 예를 하면 항상 테스트를 봐요. 12문제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다 정리해드리고요.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관역으로 무조건 70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50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 컨텐츠 20문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문제를 저 자체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과제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문제가 꼼꼼히 숙제를 해온 다음에 또 분석이 들어가요. 어떤 학생이 어디가 약한지, 그 다음에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별 오답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치약 단원별로 보충 자료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1회부터 15회까지가 수원 수투가 되고요. 미적분과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나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경향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원들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수원 수투 만점반이 진행되는 학원, 그 다음에 미적분 개념 완성반,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학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가 진행되는 학원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원이 6개 학원인데, 어머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시간표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간표는 예시만 들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좀 자랑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보다 일단 저는 누구보다도 일단 제 자랑을 좀 해버리면요. 수능 트렌드를 아주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EBS 강사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력 컨텐츠 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선생님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EBS 교재 집필 경험에 의해서 최고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과 현재 문제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어머님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플랜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이제 어머님들 잘 가셔서 자녀분들과 또 상담도 해보시고, 어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설명회를 들었으면 오늘 가서 잘 플랜을 짜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맡긴다면 제가 완벽하게 1년 동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